먼저 서양 미술사를 보는 이유를 우선은 우리가 서양 미술사 밖에 안 배우긴 했어요. 학교에서.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미술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시험 봤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서양 미술사 체계를 만든 건 18세기 역사학자 빈켈만이었대요. 역사학자가 예술사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18세기에는 예술사라는 그 범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빈켈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을 중심에 놓고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귀족들이 소유한 그 창고들에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 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협하고 부족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원래 처음은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도 별로 수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대에서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를 기본으로 보는데 빈켈만이 만든 그 체계랑 다르지 않아요. 이후에도 젠슨이라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들의 모두 공통점은 뭐냐면 미술 시간에 여성화가 배워본 적 있나요? 없죠.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지금 학교를 다니시는 분이 고개를 막 저었어요. 맞아요. 이 미술사의 특징은 여성 미술가들을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 미술가가 없지 않았거든요. 일부러 배제한 역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한 성별이 본 것들만 배웠다는 거. 그리고 또 사실은 이 미술이라는 명칭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미술이라고 하면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한 게 누굴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해 준 거. 일본. 맞아요. 우리는 사실 서양의 문물을 다 가지고 왔는데 일본을 통해서 번역된 걸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양에서 이 시각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여러 기능들을 하고 되게 다양한 어떤 역사를 가졌는데 납작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준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 백성에게 아름답게 잘 표현하는 기술만 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기존의 미술사처럼 연대기별로 선형적으로 역사가 흐른다고 보고 양식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방가르드 이론으로 볼 건데 갑자기 그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어떻게 변화했나를 중점으로 보신다고 보면 돼요. 아방가르드 이론으로 미술을 볼 때는 우리는 예술은 예술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거든요. 생산 목적이 뭔지, 어떤 방식으로 제작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용됐는지로 보는데 이걸 다 보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생산 목적의 변화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양해 말씀 드릴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서양의 자료와 기준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현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과거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서양의 걸 보는 게 우리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운이 좋아서 유럽 여행을 갈 기회가 있으면 맨날 가서 보는 게 교회, 성당이죠. 왜냐면 거기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사 시간에 중세라고 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림, 조각, 건축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한 덩어리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가면 천정에 뭐 천국이, 천사가 막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햇빛이 쫙 들어오면 여기서 되게 황홀함을 느끼면서 아, 천국에 가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는 캔버스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건축물에다가 직접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거나 뭐 프레스코화를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규모도 컸고 제작비도 많이 들고 한 번 그려지면은 몇백 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거, 영원 불멸의 의미를 가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릴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만 그릴 수 있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엄청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6, 7세기경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과 6, 700년이 지난 13세기 예수님이랑 보면은 다 어때요? 다 똑같죠? 재료가 달라서 색깔만 다르지 도상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화가들은 교황청에서 알려주는 도상대로 그리는 사람들이었대요.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 많이 그려진 사람 누굴까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맞아요. 성모 마리아도 엄청 많이 그려요. 성모 마리아 보면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다 똑같이 생겼죠. 천사들은 성별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리아도 사실 성별이 안 드러나요. 그쵸? 그냥 중요한 분이어서 크게 표현했지
그리고 애기 예수도 애기가 아니에요. 비율이 어른이에요. 피에타가 깊은 슬픔, 비탄이라는 이란 말인데, 예수님이 신이기도 하지만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들인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죽은 아들을 안고 너무 슬퍼서 엉엉 울지도 못하는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서 오히려 평온해 보일 지경이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건데, 여기서 이상한 거 혹시 없으신가요? 너무 젊어 보여. 맞아요. 너무 젊어 보여요. 그쵸?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이를 33이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은 36, 7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때 마리아 나이 몇 살이어야 돼요? 50은 막 넘겠죠. 근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한 20살 될까? 막 그렇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서양 미술에서 재현된 여성들은 보통 다 어때요? 젊죠. 우리는 젊은 여성들이 재현된 이미지가 너무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젊은 여성을 보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왜 미켈란젤로는 50은 됐을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어리게 표현했을까? 젊게 표현했을까? 뭐 정답은 몰라요. 근데 이제 문서가 다행히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르네상스 3대 천재, 뭐 미켈란젤로 다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물어봐서 왜 이렇게 마리아가 커? 이런 것도 물어보고, 왜 이렇게 마리아를 젊게 표현했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순결한 여성의 아름다움은 오래간다 이런 답을 했대요. 그럼 이제 미켈란젤로 머리 안에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젊게 표현하는 거, 아름다움 이퀄 젊은 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사실 쉽지 않죠. 나는 동의하지 않아도 이 사회가 계속 그렇게 보여주고 강요하죠. 그럼 대체 왜 여성은 젊어야 아름다울까? 이 당시에 15세기 후반이잖아요. 이때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21세기에도 그렇게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때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사실 가축하고 비슷할 정도였다고 해요. 남성의 소유물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성은 사회에서 존재 이유, 가치가 뭘까요? 재생산. 그러면 여성 중에서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만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가임기 여성 중에서도 초기 가임기 여성이 더 가치 있을까요? 후기 가임기 여성이 더 가치 있을까요? 초기. 그래야 계속 낳으니까. 그래서 되게 슬프게도 초기 가임기 여성의 모습을 기준으로 둬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500년 전만의 일인가를 생각하면 되게 씁쓸하죠. 지금 우리가 TV를 틀면 나오는 모습들이 사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2016년에도 우리 세금으로 행정자치부가 가임기 지도를 그렸던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도 여성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출생의 문제를 여성의 이기심으로 이제 두면서 여성 인권은 관심 안 두고 이제 출산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여성의 가치를 재생산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보는 이유는 옛날에 이랬어 라고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랑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을 그렸다고 하지만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인간들의 해석이 되게 많이 붙어요. 이 그림도 사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영혼을 직접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패러디 많잖아요. 막 E.T.도 있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신은 남자였다 써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할머니부터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성경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 읽을수록 이상한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이 막 달라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대답은 안 해주시고 기도를 열심히 해라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여성신학 스터디를 했더니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읽는 그 한글로 된 성경은 그거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그쵸? 한참 전에 땅 여러 곳에서 있었던 뭐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막 이렇게 써있는 두루마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국교로 이제 지정하면서 종교자들이 모여서 이거 성경하자 꽝꽝꽝 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의 성경과 천주교의 성경과 그리스 정교의 성경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시대별로도 번역되고 언어로도 번역돼요. 우리는 아마 영어로 번역된 걸 가져왔을 텐데, 그래서 봤더니 원어에서 헬라어에서 여기가 똑같은 단어였는데 영어가 되면서 달라진다든지, 영어까지 똑같았는데 한글로 바뀌면서 달라진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글로 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두루마리들의 후보 중에 뭐가 빠지면 이야기가 점프되거나 안 맞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별을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막 이렇게 펴나가는 가지가 많아서 자꾸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신을 지칭하는 그 대명사가 남성 명사도 있는데 여성 대명사도 있고 복수도 있어요. 그런데 번역되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게 되는 거죠. 또 더 이상한 거, 하나님이 백인이었을까요? 완전 절대 알 수 없죠. 거기다가 인간은 조그맣게 태어나서 점점 커가지고 노화에 이르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고 변화하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신은 무한한 존재인데 신이 인간처럼 이렇게 노화를 맞이할까요? 알 수 없죠. 되게 인간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그린 게 없거든요. 뭐 불타는 나무, 뭐 어떤 불기둥, 뭐 구름 사이의 빛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 그림에서 하나님을 최초로 인간으로 표현하면서 사실 인간들의 관념을 되게 많이 넣은 거고 사실은 이 당시에 권력관계를 그대로 넣은 거예요. 종교시대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백인 남성 노년이었잖아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그리면 그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 정당화되는 효과가 있었겠죠. 또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간이 아담만이었을까요? 성경 잘 읽으면 천지창조에서 첫째 날 하늘 만들고 둘째 날 바다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섯째 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라고 써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우리라고 복수로 하고요. 남자 여자를 동시에 만들었대요. 동시동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초의 여자 누구로 알아요? 이브로 알죠. 이브는 어떻게 탄생했어요? 이렇게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은 뭔가 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가 사실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릴리스라는 존재가 있고 막 그것도 복잡하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뭐만 그림으로 그렸는가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글을 아는 사람이 정말 적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귀족 일부. 귀족도 글을 다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종교 지도자가 이야기해주는 것만 듣고 교회의 그림으로만 보는데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어떤 것만 그림으로 계속 그려지면 그것만 사실인 줄 알겠죠. 그랬을 때 되게 큰 차이가 발생해요. 신이 맨 처음에 남자 여자를 동시에 만들었으면 둘은 동등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를 먼저 만들고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둘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죠. 종속적인 존재가 되죠. 여성은.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그렸다고 하지만 이미 있던 가부장제 권력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쓴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문제적인 건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뭐 정말 마냥 행복하잖아요. 천국 같은 곳인데 쫓겨나게 되죠. 왜 쫓겨나죠? 선악과는 근데 어떻게 먹게 됐어요? 뱀이 꼬셔. 네, 맞아요. 뱀이 이브를 꼬셔서 이브가 먹으려 해서 요걸 그린 게 너무 문제적이에요. 뱀을 여성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뭐 바티칸 궁에 가가지고 천장에 막 40m 걸쳐서 있는데 사람들 전 세계에서 와서 빽빽하게 목 아픈 데서 보는 그림이잖아요. 세계 문화유산 제일 중요한. 이걸 통해서 이미 있던 가부장적인 권력이 정당화돼요. 신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고 신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은 남성만이고 그래서 영어가 맨은 맨이잖아요. 거기다가 인간이 원죄를 지게 된 건 여성 때문이고 여성은 유혹하는 존재고 여성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성은 리더가 되면 안 되고 공적인 자리에서 공론의 장에 서면 안 되고 그런 공식이 성경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거를 핵심적으로 반복 재생산해서 그것만 알게 하는가. 이제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그리면서도 기존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중심 사회로 바뀌죠. 르네상스를 거치고 종교전쟁도 망하고 뭐 이러면서 무역도 하고 지구도 동그랗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막 이런 걸 알면서 왕과 귀족의 힘이 커져요. 그리고 그 왕과 귀족들은 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의 어떤 대표적인 게 아테네 학당도 많이 보셨죠. 플라톤이 이데아가 어쩌고저쩌고 막 땅의 섭리 어쩌고저쩌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우리 윤리 시간에 외워야 됐던 이 현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림으로써 신권을 넘보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누가 떠오르세요? 네, 예수님. 아까 600~700년 동안 계속 반복됐던 예수님의 도상인데, 이때는 프레스코아라고 해서 벽에 회반죽을 바르고 그 위에 이렇게 염료를 하느라고 섬세하게 입체적으로 못 그렸어요. 근데 이제 캔버스에다가 그리면서 사실적으로 그리게 된 거죠. 한스 맨님이 그 예수님의 도상대로 그린 거를 보고 뒤로가 자기의 자아상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전면에 드러낸 그림이라고 이제 미술사에서 얘기해요. 이 그림 바로 발표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발표하면 어떻게 돼요? 네, 맞아요.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죽죠. 그래서 바로 발표 못하고 숨겨놨었는데, 그래도 걸릴 수 있으니까 손은 또 바꿨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르네상스 시대에 화가를 중심으로 한 이 지식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예요.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 3대 천재 중에 한 명, 미켈란젤로 말고 또 누구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행기도 발명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해부학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전에는 똑같이 그리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됐던 화가를, 장인 길드에 있던 화가를 아카데미 코스를 만들어서 화가가 되려면 글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수학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수사학도 알아야 되고, 건축도 알아야 되고, 뭐 인체 대생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코스를 체계적으로 만들면서 화가들의 위상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인문학자들의 지식인의 반열로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권력을 가지고 또 그림을 그린다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에서 뭔가 보이는 걸 만드는 거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처럼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에 앞다투어서 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창조의 욕망으로 바뀌면서 이상적인 미의 기준들을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가 보기 좋은 걸 창조한 것처럼 화가가, 남성 화가가, 왜냐면 이때는 교육의 기회가 남성에게만 있었으니까 남성 화가가 보기에 좋은 여성의 기준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어야 되고 막 이렇게 기준을 막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못 봤더라도 이거는 봤죠.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기준을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긴 게 누드화라는 장르예요. 사실은 누드 조각은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누드 조각이 있었죠. 근데 여성은 누드를 안 했었어요. 여성은 옷을 입게 했었어요. 남성으로 누드 조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더 좀 슬픈데, 에로스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감정은 여성이랑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해서 동성애가 기본이었거든요. 시민 중년 남성이 시민 소년 남성과 에로스를 나누는 것, 그래서 그 당시 생각하는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몸은 남성이었어요. 근데 르네상스가 지나면서 여성을 이렇게 대상화하는 그림들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도 보면 발은 여기 있는데 중심이 넘어가죠. 왜 이렇게 그렸냐면 모델은 놓고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아름답다고 하는 미의 기준으로 막 적용해서 상상해서 거의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예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최초의 누드화가 등장해요. 누드화는 16세기에 베네치아에서 되게 엄청 이렇게 번성했는데, 베네치아가 어떤 도시냐면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진귀한 물건들이 다 오고, 그러니까 돈 많은 귀족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부유한 상인들이 막 생겨나고, 그럴 때 유행했던 게 집집마다 누드화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성의 가장 내벽에 걸어놓는데요. 그리고 누드화의 크기는 항상 실제 크기예요. 실제 크기의 여성이 내 앞에서 벗은 것 같은 효과를 줘요. 그러면 이제 자기랑 사업 파트너나 정치 파트너나 높은 사람이 오면 누드화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이걸 막 품평하면서 지금 말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있죠. 요정정치, 버닝썬, 김학의 사건, 이런 거 다 이런 거죠. 보면은 잠자는 걸로 설정했잖아요. 뒤에 말짱이 집이 있는데 언덕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 집을 안 그려도 되잖아요. 근데 집을 그렸어요. 서양 회화에서 옷이나 집은 문명을 상징하는데 여성은 문명 바깥의 존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집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자연화시켜요. 왜 자연화시키냐?
서양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인간도 자연인데 자연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요. 그리고 인간이 이 자연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착취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인간은 맨이죠. 인간은 남성인 거예요. 문명을 가진 건 남성. 여성은 자연적인 존재로 상정해야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게 정당화되는 것처럼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게 정당화되는 거죠. 여성을 계속 자연과 같은 모습으로 재현돼요. 또 잠자는 모습으로 설정했어요. 하필 왜 잠자는 걸로 했을까요? 이 앞에서 감상하는 남자들이 봤을 때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시선 자체가 주체성을 드러내고 시선 자체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폭력이라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주체성을 뺏는 방법으로 눈을 가리는 거예요. 감기는 거예요. 거기다 잠잘 때도 이렇게 잘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자고 완전 펼치고 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침탈하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침범하기 좋은 상태. 그리고 겨털도 없어요. 음모도 없어요. 점도 없어요. 모공도 없어요. 털도 없어요. 뽀르지도 없어요. 주름도 없어요. 흉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남성에게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 중에 이렇게 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있나요? 모공도 없고 털도 없고 주름도 없죠. 우리 다 있죠. 왜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생명체예요. 움직이면 주름이 생기고요. 다치면 흉터가 생기고요. 기본 모공이 있고요. 그쵸? 살면서 뽀로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어나서 아기 때는 별로 없던 것들이 점점 살면서 삶의 맥락 속에서 경험에 축적되면서 흔적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지워버려요. 그럼 시간성을 뺏는 거예요. 주체성을 뺏는 거예요. 인격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남성이 더 대상화하고 도구화하고 소유할 수 있는 물건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때 만들어진 미의 기준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여성들, 우리나라에서 화장이 예의라고 하는데 그 예의가 여성한테만 강요되잖아요. 여성과 남성의 미의 기준이 다르게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해요. 이 모델이 있잖아요. 누드화의 모델은 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매매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여성. 왜냐하면 몸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거예요. 남자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어서 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성은 몸 자체로 환원돼요. 그래서 그랬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 흔적이 없는, 아무 경험이 없는 게 아름다운 건데 누드화의 모델이 되려면 이제 옷을 벗고 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럽혀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미 더럽혀진 존재로 간주되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누드화의 모델이 됐어요. 이 화가들과 남성 귀족과 남성 사업가들은 돈을 막 벌고 권력을 누렸던 이 때를 지나면서 이제 점점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부가 축적되면서 뭐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것도 막 지어지는 거죠. 신분제를 무너뜨리고 나서야 주체성을 가진 개인이 등장하죠. 그 전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내가 태어났는데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나면 대장장이 해야 되고 내가 태어났는데 하녀의 딸이면 하녀 해야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분제가 무너져야. 그래서 그전에는 교황청이 그리라는 대로 그리고 귀족이 그리라는 대로 그렸으면 이제 화가가 나는 시민사회혁명을 지지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평등한 걸 진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그림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로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거죠. 여성을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평등에 대해 생각할 때 아직 여성은 사람으로 놓지 못하고 남성들만의 평등까지만 생각했던 거죠. 이 보여주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가슴이 항상 이렇거든요. 모유수유를 안 한 처짐이 1도 없는 풍만한 업된 가슴. 근데 이게 또 우리의 세금으로 이거 하셨던 거 아시죠? 2016년에 우리 보건복지부가 저한테 자료를 많이 주는데 대한의사학회와 함께 홈페이지에 실은 거예요. 이게 여성의 표준적인 가슴이래요. 이렇게 안 생기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시민사회 미술을 짚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파인 아트를 시민사회 미술로 번역한 거거든요. 이전에는 교황청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그리라는 것만 그릴 수 있는데 고흐가 허름한 자기 방을 그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걸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개인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그리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릴 수 있게 돼요. 개인의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표현의 자유는 지금 아직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표현의 자유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왜 필요했는지, 왜 쓰이게 됐는지를 생각하면 알기 쉬운데 신분제 사회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2%의 사람들은 뭐든 표현해도 되니까. 이 98%의 사람들은 2%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표현하면 안 됐어요. 괜찮다 하는 것만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분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인권이라는 개념이 막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피지배를 당했던 사람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음악으로 표현하고 문학으로 표현하고 미술로 표현하고. 근데 일제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친일파 자손들이 막 빈털터리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신분제가 붕괴돼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잘못한 거를 막 비판하니까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억압하려고 하겠죠? 그럴 때 얘기하는 게 표현의 자유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맞나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권력 관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힘이 없는 집단에 대해서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거죠. 그런데 피지배를 받았던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이 자신의 부당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표현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은 뭐 세금만 막 돈 먹고 뭐 게으르고 의지가 없고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죠. 근데 장애인들이 이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이어서 우리의 장애를 더 크게 만들고 우리한테 기회를 박탈했어. 이게 표현의 자유죠. 지금 선주민 중심 사회에서 난민들이 사실은 난민의 종류가 되게 많기도 한데 기후 난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부자 나라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 난민 같은 경우에도 무기를 팔아야 부자가 되는 국가에서 전쟁을 막 조장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난민들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건 표현의 자유죠. 그런데 선주민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 세금을 뭐 어쩌고 해, 뭐 난민들은 막 범죄자일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미술사회가 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막 칙칙하기도 하고 빨강, 파랑, 노랑도 없고 맨날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이런 거 그렸는데 노동자를 그리게 된 거예요. 왜냐면 쿠르베라는 화가가 나는 노동자가 되게 중요해 라고 하면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그림 되게 싫어하고 논란이 됐대요. 이런 걸 그릴 가치가 없는 걸 왜 그려? 보기 흉해. 이때부터 갈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다 움직였다면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의식을 가진 사람과 예전처럼 노예처럼 식민화된 사람들과 점점 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현대로 오면 이 그림도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이 의미 있다고 하는 건 원근법을 벗어나서거든요. 원근법은 하나의 렌즈로 보는 것 같은 질서정연한 세계를 구사한 건데 이거는 사람이 신처럼 보고 싶어서 만든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랑은 다른 세계를 구현한 거거든요. 서양에서 원근법을 중심으로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산점투시도 있고 뭐 러시아에서는 영원근법도 있고 보는 방법이 많았는데 왜 우리가 원근법을 중심으로 보게 됐냐? 서양의 유럽의 싸움 잘하는 나라들이 배 타고 가서 다 그 대륙에 있는 여러 가지 문명이나 이런 것들 다 틀렸어라고 하면서 자기네 거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서 원근법이 너무 중심이 된 거예요. 미술은 계속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데 원근법을 지켜서 그리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으니까 드디어 사람의 눈의 특징을 가져와서 주변과 간섭받기도 하고 이분법적으로 주인공하고 배경이 나뉘는 게 아니라 간섭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은 움직이면서 볼 수 있으니까 앞모습, 옆모습을 같이 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 대륙에 있는 것만 맞고 나머지 미개해라고 했던 것에서 다른 대륙에 있는 그림을 방법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얼굴하고 이 얼굴 되게 닮았잖아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림 그리던 방식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피카소가 가면 모으는 게 취미였는데 아프리카 가면 조형성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현대사회는 이분법을 벗어나서 다양성의 가치를 아는 것이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려고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막 정책적으로 다양성 얘기하는데 다양성이 왜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막 하죠.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이분법적이지 않고 다른 것들의 가치를 알고 동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다양성인데
폭력과 차별과 혐오도 그냥 똑같은 동등한 선상에 놓고서 다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현대미술은 아예 시대에 대해서 통찰하고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등을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거나 만드는 것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미술이 돼서 개인 주체로 자신의 감정, 생각, 사상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인 왜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왜 이렇게 느끼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면서 내가 뭐에 영향을 받았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지? 사회 구조가 어떻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돼요. 이거는 바스티안 하더라는 작가가 퍼포먼스 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점프하거나 날아오르는 것과 떨어지는 건 다르죠. 점프하거나 날아오르는 건 내가 개인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얏 하는 거라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태죠. 떨어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매달려요. 요거까지는 자기의 주체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나뭇가지에 매달린 이후에는 아무리 의지를 들이고 능동성을 발휘해도 결국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돼 있죠. 왜요? 맞아요. 중력 맞아요. 근데 반만 맞아요. 왜냐면 나뭇가지에 타이어 걸어놓으면 중력 받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쵸? 사람은 힘이 빠지는 순간이 생기니까. 사람은 유한한 존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걸 계속 작업을 해요. 여기서 아무리 힘을 주고 막 애써도 결국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렇게 경사진 데서 아무리 균형을 잡다가도 결국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거, 울퉁불퉁한 데서 자전거를 막 균형을 잡다가 넘어지고 뭐 길을 잃고 울고 이런 걸 계속 보여줘요. 이 사람은 백인이고 엘리트고 신체 건강한 중산층의 뭐 청년 남자, 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이성을 가졌을 기준, 표준이 되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보여줘요. 저는 이게 너무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다 개인에게 너네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죠. 뭔가가 안 되거나 힘들면은 네가 잘 안 해서야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많나요? 선택할 수 없는 게 더 많나요? 선택할 수 없는 게 더 많죠.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엄마가 몸에서 밀어냈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는데, 그리고 어느 집안에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는데, 성별도 지정돼 버리는데 이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좌우되는 게 너무 많죠. 이거를 과연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작업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제 여성주의 미술이라고 했는데요.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 소수자가 항상 대상이었는데 인간 주체로서 발언하는 거예요. 이제 지하에 있는 공간에서 개인전을 했을 때였는데, 지하로 내려가려면 계단을 가야 되겠죠? 근데 자꾸 관객 앞을 이렇게 벽처럼 천이 가로막아요. 그리고 글씨가 써 있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입었어? 옷이 그게 뭐냐? 꼭 남자애 같이. 누나 여대생이면 화장도 좀 하고 그래. 언닌 렌즈 안 껴요? 입술이라도 좀 발라 아파 보여. 너도 가슴만 좀 크면 괜찮을 텐데. 교정만 좀 하면 예쁘겠다. 살찐 여자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냐? 너무 말라도 보기 흉해. 네 몸을 사랑해야지 방치하면 안 돼. 쪄도 안 되고 말라도 안 된대요. 이 말들은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여성에게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듣는 사람을 존중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관객이 계속 내 앞을 가로막는 말들을 뚫고 가면 맨 마지막에 168에, 이때는 서련이 약간 그 몸매의 그 기준이었어요. 서련 몸매만큼만 제대로 보이고 나머지는 파편화돼서 보이는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이 작업을 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10년 정도, 이때 2015년에 했는데 10년 정도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을 이제 만나서 수업을 하는데,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관찰해서 장점이나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게 더 좋잖아요. 근데 제 얘기를 막 안 믿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화사쌤은 원래 친절하니까 제 얘기를 안 믿다가 좀 요거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하면 그거를 가슴에 이렇게 깊이 하고서 역시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좌절의 늪에 빠져드는 학생들이 100%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의 100%가 그렇진 않았지만 그런 학생들,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은 학생들은 100% 여학생들이었어요.
이제 제가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 거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이제 장점이나 가능성을 발견해주면 아싸! 이러면서 막 발전하는 거는 남학생들이었어요. 대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대중매체도 살펴보고 막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봤더니 제가 성장할 때랑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20세기에 이미 중고등학교를 다 지나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고 아이돌 문화가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쁘면 좋은 거지만 예뻐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SNS가 있고 걸그룹이 있고 아이돌 문화가 있고 막 그러면서 신분 상승이 엄청 되고 외모에 대한 기준이 엄청나게 생기면서 어렸을 때부터 예뻐야만 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들이 경험하는 걸 몸으로 경험했으면 했던 작업이에요. 내 앞을 계속 가로넣는 이런 것들. 이제 이거 작업하면서 더 심란했던 게 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입었어? 이거를 제가 붓글씨로 막 쓴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 을지로라고 하는데 이제 출력소가 많아서 거기서 출력을 했는데 사장님이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관객들이 뚫고 지나가게 잘라야 되는데 그냥 칼로 자르면 이렇게 올이 풀리기 때문에 열이 들어오는 뜨거운 칼로 잘 잘라야 돼요. 그 기술자분도 50대로 보이는 여성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은 이 작업의 맥락을 모르는 상태로 이것만 읽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맞아 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으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된다는 걸 체득한 거예요. 생존 전략으로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아마도 좋은 마음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비법 전수하듯이 얘기를 해주겠죠. 하지만 듣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를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폭력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는 단순히 골빈 여자애들이 쉽게 시집 가려고 쉽게 돈 벌려고 외모를 막 꾸미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온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남성의 눈을 내면화해서 성별 상관없이 서로서로에게 감시하고 조장하고 부추기는 거. 거기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건 자본주의가 붙었죠. 모두 다 산업화돼요. 사실 그리고 성형산업은 너무너무 제일 심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작업할 때가 한국여성민우회와 같이 성형산업 스파이단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스파이가 돼서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상담을 막 받았어요. 저희 이제 9명이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다 다른 성형외과에 갔는데 이제 녹음해왔거든요. 상담한 걸. 근데 어휘가 너무 겹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이제 사운드 작업을 한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놓고 그 안에 껴맞추도록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레이디 크레딧이라는 책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은 보세요. 정말 정확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납작하게 배웠던 이 시각예술은 사실 변화했는데 예배적 예술이나 공적 예술이나 이 2%밖에 안 되는 소수의 지배자들이 정한 진리와 기준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고 소수의 지배자들이 정한 위대한 거, 숭고한 거, 가치 있는 거, 아름다운 걸 표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누구의 눈으로 본 세상이냐? 백인이고 남성이고 귀족이나 자본가처럼 경제력을 독점한 지식인, 비장애인, 이성애자, 비청소년의 눈으로 본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나마 이제 시민사회 혁명 이후에 파인아트가 순수 예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순수한 예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체성을 가진 개인이 자율적인 의지로 자신의 감정, 생각,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배자들이 정한 것 외에 작가가 개인의 가치관과 의도를 드러낼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지배자들이 정한 것 외에 이 개인 작가는 누구만 할 수 있었냐? 그나마 부르주아 8%의 남성들만 할 수 있었던 거죠. 교육의 기회가 거기까지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처럼 여성은 인간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동등한 인간으로. 근데 미술사에서 모던 아트는 20세기 중반에 어떤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언어를 수입해 오면서 개념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템퍼러리 아트,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데 시대에 대해 통찰하고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하든 영상을 만들든 관객 참여를 하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중요한 건 관객의 능동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해석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천재적인 화가 이러면 와 우리랑 달라 대단해 이러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면 현대사회는 모두 다 평등한 주체라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객들도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 단계 더 나가서 페미니즘 미술, 여성주의 미술은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부장제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산소와 같아서. 근데 가부장제라는 가장 유구한 지배 원리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여성 소수자가 인간 주체로 스스로 목소리 내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과생들은 그래프를 그리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형식도 구상적이고 제형적이고 물질적이고 뭔가 그리거나 만들거나 결과가 중요하면서 그것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계급이나 규범을 정당화하고 지배적인 가치를 옹호하면서 그 만든 사람들이 우리가 보편적이야 개편적이야 라고 했어요. 자기네 소수 권력자를 대변해 놓고. 그런데 점점 형식도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내용이 중요하고 그리거나 만들지 않아도 과정이 중요하고 그 중요한 내용이란 공존과 평등과 인권과 다양성을 향해 말하는 걸로 신분제 사회가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는 다양한 소수자의 관점이 중요해지게 바뀌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상태라는 걸 이제 세계의 흐름과 지금의 변화에 대해서 봤고요. 쉬고 두 번째 이어갈게요.